예, 쌤 두 번째 차시인 학교에게 세입 일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쌤, 학교에게 세입 일반 같은 경우는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학교에게 세입 이제 에듀파인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어떤 제도적인 다시 말해서 어떤 그 학교에게 세입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면 그리고 행정 흐름이 행정 흐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리고 어떤 KDU 파일 쓰시기 전에 이제 그 관련 또 용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개론 수업, 약간 총론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쌤 어느 이렇게 분야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게 총론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그 학문 분야라든지 아니면 실무 분야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게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학습하시는 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쌤 제가 조금 일부러 제가 만든 이유는 이제 제가 좀 해보니까 제가 수입 업무하면서 좀 문의를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스템 사용 방법을 좀 많이 물으시거든요. 물어보시는데 이제 정부에 가서는 이게 또 행정적인 절차를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행정적인 절차라는 것은 어떤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세입 어떤 업무 개요 이런 거 이제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규정은 뭐예요? 이런 거 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처음 하신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세입 어떤 전반적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시스템 사용법 좀 익숙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좀 낯설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시간 지나고 나면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뉴얼이 지금 워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K2파인 사용자 지원 서비스에서 이제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몇 번만 숙달하시면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행정적인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사실 이게 또 담당자마다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쌤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타시도 자료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제가 모았던 강의 자료 이렇게 좀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좀 공통되는 중심 내용을 뽑았으니까 지금 요거는 그 제가 오리엔테이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존에 세입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에듀파인 들어가시기 전에 요걸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에듀파인 하시면 그 세입 업무 하시는 분이 눈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그 단순히 이게 에듀파인에서 뭐 수입 징수결의 뭐 조정결의 반환결의 이것만 약간 좀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의는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예를 들어 반환을 또 어떻게 왜 지체 없이 해야 되지? 라는 등등해서 그걸 알고 이제 이제 에듀파일 만지는 거랑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랑 이게 또 약간 좀 나중에 좀 갭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2부에서 제가 이제 3차시부터 이제 2부에서 제가 그 K-에듀파일 실무를 말씀드릴 텐데 그 실무 들어가기 전에 요 2차시 영상을 꼭 한번 이렇게 좀 살펴봐 주시고 이렇게 이후 강의를 이제 필요한 부분 선택적으로 이렇게 발췌해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그 학계에게 세 일반 파트 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 일반 쪽입니다. 목차는 제가 세입의 개요, 그다음 학교에게 세입금 처리, 그다음에 세입 관련 장부 및 자금 관리, 그다음에 우리가 KDU 파일 실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용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워밍업 차원에서 제가 그 에듀파인 세입 관리 용어 관련 설명 제가 해서 이렇게 4개 섹션으로 해서 제가 그 이번 차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개요입니다. 세입과 수입의 의의를 보시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이제 세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교육과정 운영, 기관 운영, 시설 관리 등 학교의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 현금적 수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거는 회계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 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입 예산은 법률이나 조례, 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되며 수입에 따른 징수 절차나 방법까지도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들어온다는 것은 물론 이렇게 교부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일부 수익자 부담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그 국민들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어쨌든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지침이라든지 법규 정한 바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 예산액은 단지 예상액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입 예산액과 징수액은 같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세입액 자체가 그러니까 세입 예산 자체가 모두 실수입으로 현실화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입 예산을 예를 들어 100만 잡았는데 회계연도 말에 계산해 보니 95만 원 나왔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그 당초 예산을 100만 원 잡았는데 실제 징수해 보니 110만 들어왔더라.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예산액과 실수입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인데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지출의 재원이 될 세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련의 회계 처리 절차입니다. 그래서 집행의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징수행위와 수납행위로 구분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세입이라는 것은 그 회계학적 개념이고 수입은 행정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입은 조세 수입과 같이 법령 또는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 징수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용료 및 수수료 등과 같이 사용의 대가 또는 반대급부로서 수납하는 경우도 있으며, 재산을 처분해서 사경제로부터 수수하는 것도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수입은 성질상 그 지출의 재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 보관금, 공탁금 등의 세입 세출의 현금과 같이 사후에 반환해야 될 것은 수납이 있다 해도 이거는 수입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잠깐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영원한 우리 수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입이라고 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입의 구분입니다. 아까 제가 방금 앞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수입이라는 것은 일련의 회계 처리 절차이고, 그 수입이라는 것은 징수행위, 수납행위 이렇게 투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도식화한 건데, 사실 이 그림은 어느 시도 편람에서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입은 크게 징수행위와 수납행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징수행위는 다시 징수결정행위랑 납입고지행위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징수결정행위라고 하는 것은 수입의 원인, 납부자, 금액, 납입기한 등을 조사 결정한 행위이다. 그리고 이런 징수결정을 하게 되면은 징수일에서 작성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징수일에서 작성한 거는 징수부에 등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납입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 빼내가기 전에 납부자에게 납부할 것을 알리는 대외적 의사표시, 가정통신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납입고지에는 크게 또 이제 문서, 구술 등의 납입고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납행위라는 것은 이제 고지하고 이제 납부자로부터 납입금을 받는 행위, 수굴백년 돌리면 우리가 돈 들어오죠,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라는 것은 수입의 두 축은 징수행위와 수납행위다 이렇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세입의 법적 근거입니다. 선생님 아까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법규 등의 정한 절차에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세입의 법적 근거라고 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자체의 모든 세입은 법률이나 조례, 규칙 등의 근거에서 수납하는 것으로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입될 수 있는 것은 예산에게 구입됨이 없이 그 이상을 수입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동사무소 여권 발급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동사무소가 이렇게 여권 발급도 좀 빨리빨리 해주고 그 민원인들의 만족도 높다. 그래서 이제 그 행정 서비스를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권 발급을 받는데 나는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래 해보니까 한 200만 들어왔더라. 이거는 상관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간 잘해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만약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액이 구애됨이 없이 그 이상 수입 처리하는 것도 법규나 규칙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입의 법적 근거입니다. 그게 법률, 대통령령 조례, 그다음에 교육규칙 기타를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법률 쪽은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등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령도 보시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부터가 사실상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인데, 조례 보시면 이제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그리고 대구광역시 교통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교통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 그리고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규칙 보시면 대구광역시 학교 유치원 또는 학교 또는 유치원 회계 규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회계 정무회 규칙 등등해서 이런 보시면 조례랑 교육규칙 이게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입도 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이제 수납 처리, 징수결정 설명드릴 때 제가 법 조문 다 써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이것도 근거가 있구나라는 거, 이런 행위 자체가 다 법적 근거가 있구나라고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로 보시면 당연히 학교 규칙 이런 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규정 같은 경우는 쌤들이 이제 그 법령정보센터라든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법무역량 서비스 가시면 그런 지침이라든지 이제 그런 규칙 같은 거 다 조회하실 수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세입 일반 원칙입니다.
예, 세입 일반 원칙 크게 요 세 가지로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 시작해서 다음에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즉 학년도 학살제나 똑같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회계별 회계연도에 구분해가지고 예, 제가 그 1강에서 말씀드렸던 그 학교회계 제도위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 다음에 2월 말까지, 그 출납회세 기한은 3월 20일까지,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금은 3월 1일부터 다음에 2월 말일까지, 그리고 발전기금 회계는 3월 1일부터 다음에 2월 말일까지, 그다음 출납회세 기한 있고요. 교통회계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그래서 12월 말 되면 일단 그 교통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요거 날짜 잘 보시되 학교랑 교특이랑 좀 회계 연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1월, 2월, 3월은 두 개 회계 연도로 고려된다. 이걸 좀 머리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출납회세 기한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시면 이제 출납회세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해당 연도 내의 세입 세출 사무를 정리 완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출납 사무의 일정한 유예 기간을 설정해서 회계연도 말까지의 그 미완결 사무를 정리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 회계는 2월 말일까지 징수 결의와 지출 원인 행위를 한 건에 대해서는 3월 20일까지 세입급 수납 및 세입급 진출을 마감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2020학년도 방과 교육비가 있는데 이거를 3월 20일까지 3월 20일 납부를 한다. 그러면 이건 당해 연도로 처리하시면 되고요. 만약 3월 21일 납부했다. 그럼 이때는 어쨌든 출납회세 기한 경과했기 때문에 그 다음 회계 연도로 세입 예산 잡아서 수납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4조, 그다음에 학교회계규칙 제4조, 그다음에 지방회계법 제6조를 근거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입니다.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수입을 지정된 수납기관, 즉 주거래 은행에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납부를 해야 되며 지방회계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써서는 아니 된다. 이게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입니다. 근거로 보시면 그 지방회계법 제25조와 그다음에 학교회계규칙 제6조에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예산 총계주의 원칙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 회계 연도에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집해라. 그게 예산 총계주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세입과 세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으로는 그 지방회계법 제25조 그다음에 학교계규칙 제9조에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다음에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과 반납적인데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출납이 연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에 세입에 편입해야 된다. 다만 세출로 지출된 금액은 출납 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즉 3월 20일이죠, 그죠? 그때까지 그 전에 들어온 거는 이제 각각 지출한 세출에 해당 과목이 반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 세출금 반납 처리 시 출납 폐쇄 기한 경과 전 세출금 반납금이면 그 지출한 세출에 해당 과목이 반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출납 폐쇄 기한 경과 후 세출금 반납금 하는 경우는 이제 반납일에 속하는 연도의 세입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그 세입 과목은 보통 이제 그 기타 행정활동 수입으로 징수 잡아서 이제 학교 운영에 사용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사례를 통한 반납 처리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19년 12월 5일자에 그 지급한 강사수당 중 그 과오 지급된 부분이 확인되어 2020년 3월 20일 반납받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이제 출납회생 기한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019 회계연도에서 반납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2019년 12월 5일자에 지급된 강사수당 중 과오 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3월 21일 날 반납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출납회생 기한 경과되었기 때문에 이제 2019년도 회계가 아닌 그 다음 회계는 2020년도에 반납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입으로 처리하셔가지고 이제 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요 사례는 타시도 편람 보면 다 이렇게 좀 사례 비슷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관련 규정을 보시면 회계법 제27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현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 반납해가지고 1항, 2항 요게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회계관계 공무원입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구분, 관직 지정, 그다음에 최종 결재권자 요거 세 가지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강의 공무원의 구분인데 이걸 왜 구분하느냐? 예, 그 구분 목적은 그 예산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효 적절한 예산 집행을 위해 그 지자체 장, 그 교청 교육감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공무원으로 상호 견제 집행을 위해서 명령 기관과 출납 기관 구분한. 다시 말해서 그 기관장이 그러니까 장이 그 임명한 공무원들이고 이 공무원들은 서로 이제 예산의 어떤 엄정한 집행을 위해서 그 명령 기관과 출납 기관으로 구분되어서 서로 상호 견제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회계 공무원은 이제 명령 기관과 출납 기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명령 기관은 흔히 징수 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명령 기관은 각 소관 회계 부문에서 각 분야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 행위나 또는 출납 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보통 이거는 직위는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채권관리관, 그다음에 부채관리관 이렇게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출납기관은 이제 수납기관이라고 하는데 이제 명령 기관의 법률 행위나 명령에 그 출납 명령에 따라서 출납 보관 등의 사실 행위를 담당하는 기관. 다시 말해서 명령한 것에 대해서 집행하고 그걸 이제 행하는 그런 기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수익금 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그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출납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명령기관 출납기관은 뭐 본인지 대리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계관계 공무원 관련해 가지고 그 우리 그 교육특위의 재무회계규칙 제2조에 보면은 이제 총괄직, 주임직, 분임직, 제1관서, 제2관서라는 용어 정해 있는데 요걸 제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직입니다. 총괄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특회계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각 소관 회계 부분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고 본청 소관 회계 부분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의 일부 권한 일부를 분정할 수 있는 지위. 다시 말해서 장이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이제 주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각 소관 회계 부분에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인 회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분임직에 의해 권한 일부를 분정받을 수 있는 직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분임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총괄직 및 주임직의 권한 일부 분정받은 회계 공무원으로 이제 그 분전의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 권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1관서, 제2관서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 제1관서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2관서는 유초, 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용어 정의는 그 재무회 규칙 2조에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쌤 그리고 제가 요거 이제 회계관계 관직점 구분은 제가 요거 그 필표 3을 좀 보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본청은 이렇게 참고만 해두시고 학교 보시면 이게 본인직은 보통 본인징수관 학교장들이시고 그다음에 출납기관은 이제 행정실장님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공무원 지정은 이제 교특회계 재무회계규칙 제3조에 있고 그다음에 또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쌤도 아시겠지만 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출 결의하게 되면 이제 그 학교 운영위원장 결재를 받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학교 발전기금 운영 그 지침에 보면은 이제 그 학교 발전기금 회계 출납 명령 기관은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그 출납원은 학교의 출납원이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요 규정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쌤 요거 최종 결재권자 지정인데 쌤 죄송하지만 이 표는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타시더 편람 걸 제가 좀 참고해서 정리했다고 했죠. 근데 그 타시더 편람이랑 그다음에 또 그 2019년도인가요? 그때도 아마 그 사립 지원 또 업무 편람을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한 4개 정도 제가 자료를 구해가지고 비교를 해봤는데 다 이 틀대로 작성이 돼 있거든요. 사실 이건 제가 만든 표가 아니고 타시도 만약에 세입 업무 편람 만드는 시도가 있으면 이걸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규정도 좀 찾아봤는데 사실 규정이 좀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회계부터 좀 살펴보시면 학교회계 그 수입 쪽은 크게 보시면 징수결의서가 있고 수입일계표가 있거든요. 요거는 결재권 전 학교장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게 특히 수입일계표 쪽에 좀 문제가 있으신데 선생님 수입일계표 보시면 교특회계 재무회계규칙 보시면 거기에 징수관은 일계표를 작성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회계규칙은 그게 없죠. 근데 왜냐하면 쌤 이게 학교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일계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우리가 징수라고 하는 징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징수 행위와 수납 행위라고
나눠진다고 했죠. 근데 지금 징수길에서 보시면 우리가 징수를 요만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요만큼 수납을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수납된 것은 그 결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수입 일계표라고 하는 것은 해당 징수권에 대한 수납 내역을 보고하는 기능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수입 일계표라고 하는 것은 전날 우리가 출납 검사를 해봤을 때 이상이 없다는 걸 전제로 또 올리는 거거든요. 결국 이 수입 일계표라는 것은 이제 그 해당 징수 그 기관장에게 보고 올린 그런 징수 계획에 대한 수납 결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 학교 계좌의 출납 검사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 그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미를 당연히 기관장께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 그 첫 번째로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거 보시면 학교 회계 예산 편성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그 교토회계 예산 편성 방침, 그다음에 그 교토회계 재무회계 규칙 및 그다음에 이런 교육부의 등에 있는 내용을 준용하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이게 지침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학교회계 수입 일계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장 선생 그 학교장 이름으로 이렇게 결제가 나는 거고, 당연히 학교장 이름으로 대외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 학교장까지 그걸 준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장까지 또 보고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는 결국 우리가 좀 편람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수집한 6개 시도 편람이랑 그리고 사립유치원 편람을 다 살펴봐도, 심지어 사립유치원 편람에도 수입 일계표라고 하는 것은 원장 선생님까지 가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징수 관련 문서는 실장 전결 없습니다. 일단은 무조건 학교장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출 관련 서류가 있는데, 이것도 보면 기본적으로 학교장까지 간다. 그리고 반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해보시면 이게 지출 결의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원인 행위까지 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원인 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장선생님까지 결제를 가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장까지 결제가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출 결의는 당연히 이제 출납원 행정실장님께서 내서 전결하는 거죠, 그죠?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세입 세출의 현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정 129조 보시면 이게 출납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세입 세출의 현금은 보통 교장선생님까지 가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관로 쳐는 이유가 규정에는 출납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학교장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학교장까지 가는 거는 규정과는 전혀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 보고 출납원 정결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장 그냥 계속 그대로 쭉 결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발전기금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지출 품위사 원인 행위는 당연히 그 운영위원장 결제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출 결의는 이제 출납원 정결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은 그 학교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회의 관료령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토기계 보시면 징수결의서 수입 일계표 학교장까지 결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 우리 교육청 그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보면은 만약에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제 여러 회계 관련 규칙이 있는 거, 예를 들어 뭐 교토회계 재무 회계 규칙, 그다음에 교육부 외교 등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해서 처리해라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쌤들 이거 제가 이 표 정리한 거 제가 이면을 만든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 이면을 만든 게 아니고 저도 몇 번 찾아보고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지금까지 해서 제가 세입의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입의 개요 쪽은 그냥 징수라고 하는 것은 그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계학적 개념이고 반으로 돈,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징수라고 하는 것은 징수 행위와 수납 행위로 이루어진 일련의 회계 절차, 이렇게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그 결제권자 부분 다시 한 번 더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 결제권자 잘 지정하셔가지고 업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그 학교회계 세입금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회계 세입의 구성입니다. 5개 제가 했는데, 예산 구성, 이전 수입, 자체 수입, 기타 수입, 그 다음에 교토계획 특별회계 수입 구분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징수 결의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쌤이 재원에 따라서 징수 결의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수익자 부담금 같은 경우는 징수 결의 화면 보시면 학교 대상 여부 예라고 아니고 있는데,
예, 수익자 부담금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대상이 얘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전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행정활동 수입 이런 거는 학생들로부터 걷는 게 아니라 타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니오라고 해서 결의를 진행하는데, 어쨌든 쌤이 이 재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셔야지 징수 결의할 때도 영혼 없이 하는 그런 경우가 어쨌든 수입도 쌤 어쨌든 이 재원도 다양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징수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쌤 재원도 좀 살펴보시라라는 차원에서 제가 좀 이렇게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보시면 이제 원가 통계 비목별로 이제 살펴보면은 학교에게 세입은 크게 그 이전 수입, 자체 수입, 기타 수입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이전 수입 좀 살펴보시면 그게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랑 지자체 이전 수입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쌤 요거는 제가 이거는 그 학교의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된 내용인데 보시면 되게 많죠, 그죠? 그래서 중앙에서 오는 거는 보통 우리 국고 보조금이고요.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오는 거는 보통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급식비 보조금,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금, 또 뭐 급식 환경 개선 지원금 등등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사업 연도가 끝나면 다 정산을 해야 되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종료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기금 회계 전입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운영비 전입금, 목조 사비 전입금. 그래서 요거는 뭐 정산 재원도 있고 일반 재원도 있고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기타 이전 수입에서 뭐 학교 발전 기금 전입금, 뭐 다른 학교 전입금 등등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재원도 있고 또 정산 재원도 있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학부모 부담 수입 같은 경우는 가장 잘 아시는 거 봤지 뭐 급식비, 뭐 현장체 마스비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정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쌤들 가볍게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행정활동 수입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뭐 사용료, 뭐 이자 수입 등등 요거는 일반 재원이고, 그리고 전년도 1금 같은 경우도 뭐 정산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 쌤 이래 세입 과목별로 이게 제가 정산 재원, 일반 재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산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 및 뭐 시교육청 그 전입금, 그다음에 수익자 부담 수입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의 재정 수입으로 목적이 지정된 어떤 사업의 재정 수입으로서 그 사업 집행 종료 정산해야 될 그런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반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교 운영 기본 경비, 그다음에 뭐 사용료 수수료, 그다음에 기타 행정 활동 수입 등 그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이제 어떤 재정 수입인데, 요거는 이제 정산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이 정해졌나 안 정해졌냐, 그렇게 그 기준으로 이게 정산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해드린 이유가, 제가 다는 해드리지 않고 어쨌든 이게 재원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장관 항목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관 항목은 이게 또 역시 그 우리 교육청 그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있는 걸 제가 좀 정리를 해본 건데, 뭐 이전 수입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전 수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장관 항목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남의 쌤들 나중에 또 세입 예산 명세서 보시면 이렇게 또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거 좀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자체 수입은 또 학부모 부담 수입, 행정활동 수입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출납회사 기간 따라서 뭐 전년도 1월금 이것도 어쨌든 수익금입니다. 뭐 순수경영금, 뭐 정산 대상 재원 사용자네, 그다음에 2월금 이것도 다 세입 과목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전 수입입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이전 수입 말씀 좀 드리자면, 그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 각 부처로부터 해당 학교로 직접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으로서 그 보조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서 정산하는 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은 그 지자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그다음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경비 등을 말하며 보조기관 또는 지원기관 등이 지침에 따라 정산한다. 나중에 이게 회견도 말해 보시면 집행 잔액과 이자액을 반납하는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그 공문에 따라서 정산 및 반환 처리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또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보조하는 뭐 학교 급식, 급식 시설 및 설비, 그다음에 교육 정보와 등등 해서 이런 보조금이 있습니다. 봐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지방교육자치단 이전 수입에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통계 전입금이 가장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 크게 보면 이렇게 학교 운영비 전입금이랑 목조사비 전입금이 있는데, 학교 운영 기본경비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목적 없이 총액으로 나가는 경비고요. 그리고 목조사비 전입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뭐 급식비 지원금이라든지 뭐 방과 자유수강권 등등 해서 특정 목적 사업을 수행을 위해서 교부하는 경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 기본 경비 전입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산 여부는 학교 운영 경비는 보통 우리가 정산을 하지 않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 실적은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목도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이 종료되면 그 집행 잔액 등 해서 우리 정산을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 그 교육청 지침에 따라서 그 10만 원 이상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봐주시고요. 관련 규정은 예,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이렇게 교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또 지자체에서 그 학교별로 그 교육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교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뭐 급식법도 예, 관련 규정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이전 수입도 보시면 이게 뭐 타 학교에서 학교에 이전된 전입금, 예를 들어 가지고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가 또 이렇게 전입금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전입금 해당되는 것이고, 뭐 종류 보시면 학교 발전 기금 회계 전입금, 뭐 다른 학교 회계 전입금, 뭐 기타 학교 회계 전입금 이런 게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거 봐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체 수입이 좀 사실상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학부모 부담 수입, 행정활동 수입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는데, 그 학부모 부담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운영이 심의를 거쳐 학부모로부터 이제 부담하는 경비, 학부모 부담 경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급식비, 뭐 방과 활동비, 앨범비 이런 게 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행정활동 수입은 이제 학교가 이제 행정활동을 하면서 이제 발생한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심의까지 받은 거, 심의를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뭐 사용료 수수료, 그다음에 뭐 자산 수입, 그다음에 뭐 지난년도 수입 등등해서 이런 수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다음에 제 순세경여금, 그다음 정산대상 재원 사용잔액, 2월 사업비가 있습니다. 선생님 순세경여금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정산대상 재원 사용잔액 같은 경우는 뭐 전년도 국고, 그다음에 지자체, 뭐 교특회계, 뭐 학교 법인 목적 사업비 등 사용 잔액으로,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회견에 반드시 반납해야 될 금액 요거라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는 선생님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 그리고 2월 사업비는 이제 뭐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 2월비로 구분되며, 요건 예산 현해로 관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세경영금이랑 1월 사업비는 예, 회계연도 말, 그러니까 출납회세 기한 이후에 우리가 또 이제 징수기를 하죠, 그죠? 그럼 그때 한번 또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산대상 재원 사용자는 같은 경우도 이제 목적 사업비 반납할 때 좀 이렇게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한번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쌤 이제 학교에서 수납하는 세입금 중 뭐 학교의 교토계획 수입 구분이 있는데, 쌤 요거는 저기 그 학교의 계산 편성 기본 지침에 보시면 요 표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요거는 제가 5초간 정도 텀 드릴 테니까 요건 교특이고 요건 학교계획이다 정도만 좀 구분한 용도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익 구분은 관련 규정 보시면 이게 회계규칙 26조, 그다음에 27조, 그다음에 28조, 예, 사용료 수수료 27조, 그다음에 물품 매각 대금 28조 기타 수입 규정이 있고요. 예, 쌤, 자, 두 번째 이제 2-2에서 제가 세입 업무 처리 절차 말씀드릴 텐데, 쌤, 세입 업무 처리 절차 제가 뭐 보시면 그게 징수행위 수납회계 좀 더 이렇게 그 세 개로서 말씀드릴 텐데, 쌤, 이거는 다 외우신다기보다는 이게 하시면서 이게 자연스레 체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눈으로만 좀 봐주시고, 세이브 업무가 저렇게 흘러가는 거 정도, 저렇게 흘러가는구나, 감만 좀 잡으시는 정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제가 요 순서대로, 요 목차대로 이제 강의가 차시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들으시면 이게 이 얘기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그때서 가면 좀 이해가실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감 잡는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제가 그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수입이라는 것은 징수행위와 수납행위라고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징수행위부터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 징수 결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계획 세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징수의 근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법령 지침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납입자 정보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학생인지, 우리 학교 교직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계약한 업체인지 그런 정보를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세 번째로 이제 기타 필요한 사항, 예를 들어 가지고 수납자 정보 중에서도 학생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뭐 예를 들어 뭐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지 등등 확인하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 업체가 또 이렇게 현재 있는지 없는지 뭐 기타 등등, 다시 말해서 뭐 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뭐 지장이 없는 업체인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는 있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징수의 근거, 납입자 정보, 그리고 기타 사항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사전 정보 조사 후에 징수를 결정하는 행위를 징수 결정이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징수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계획에 근거해서 징수 결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 번에 보시면 징수 결정을 하신 후에 KU 파인 시스템에서 징수 결의서 작성하시고요. 그다음에 원징수 결의를 했는데 만약 변경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뭐 징역 결정, 감액 결정, 그다음에 징역 결정, 감액 결정, 과목 경정 등을 통해서 어떤 원징수 결의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납입고지인데, 선생님, 납입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징수계획도 잡고, 징수 결의서 만들었으면 이제 그 의무자한테 우리가 요때 이체할 테니, 그리고 요금액만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안내를 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가정통신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통신문 보시면 뭐 이체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뭐 예를 들어 뭐 6월 방과 교육비 한 과목당 3만 원입니다. 뭐 납부 나갈 거고, 그다음에 뭐 업체가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사익 얼마 납부해라라고 다 납부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고지를 하는 건데 그 고지 방식 크게 문서, 구술, 공고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세한 거는 제가 이후에 납입 고지 파트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계략적인 것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입 고지가 했으면 실제 우리가 수납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쌤 수납 시는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수납은 우리가 보통은 통상적으로 이제 에듀파인 통해서 이제 자동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또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살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KDO 파인에서 이제 스쿨뱅킹 수납 방법이 있는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스쿨뱅킹으로 보통 현금 계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금 계좌에서 이제 자동 이체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가장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 납부, 그리고 직접 납부, 그리고 스마트 스쿨뱅킹, 크게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납부 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다만 지금 현재 영상 촬영하는 시점에서 스마트 스쿨 뱅킹은 아직 현재 시범 운영 단계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스마트 스쿨 뱅킹은 따로 다루지는 않고 제가 수납 파트 가서 제가 현금 계좌, 그다음에 신용카드, 그다음에 직접 수납 이 세 개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납하시고 난 뒤에 이제 납부자가 요청하게 되면 필요하면 이제 납입 영수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납입 영수증을 이제 발급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수납 파트 가서 제가 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제가 설명드립니다. 뽑는 방법 설명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쌤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수납 완료되고 나면은 이제 그 수납 내역 결과를 징수관에게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 징수관에게 보고를 하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출납 검사하셔서 차액 여부가 없으면 그때 올리셔야 됩니다. 출납 검사 소리하고 일개표 올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거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반드시 출납 검사하고, 만약 차익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 차익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거를 정정하고 난 뒤에 그때 일개표 올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쌤 제가 수납 처리 가서 일개표 가서 그때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수납했는데 예를 들어 학생이 뭐 자퇴를 간다든지 전출한다든지 등등 해서 더 이상 학교에 적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돈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기수납된 거를 돌려주는 반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에듀파인에서 이제 과원합금 처리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과원합금 반환결입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또 그 해당 차시에 가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납을 하고도 있는데, 만약에 그 납부기한에 만약 미수납된 경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만약 여기 보시면 이제 미납 시 그 납입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납부 독촉하셔야 되고요. 독촉 방법에는 문서에 의한 독촉, 문자 메시지에 의한 독촉, 전화통화에 의한 독촉,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독촉 방법은 제가 또 독촉 파트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독촉까지 했는데도 만약에 납부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이제 뭐 미수납을 이제 뭐 이월하다든지 불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당해 연도 내에 미수납 또는 수납받지 못하게 되면은 다음 회계연도 넘기거든요. 이거를 이제 미수납 2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2월까지 했는데도 이게 도저히 이게 수납이 어렵다. 그때는 이게 뭐 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해서 우리가 불납결손 처분을 하거든요. 이렇게 흘러가다 보시면 되겠고, 단 주의하셔야 될 것 있습니다. 제가 불납결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월 된 미수납액은 불납결손 하셔야 되지 어제 못 받은 금액이거든요. 못 받은 거를 불납 처리 안 하고 감액 결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미수납액 안 남기려고 했다가
타시도에서 지적된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선생님들 2월 결의는 감액 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쌤 세입 업무 처리 흐름도인데 제가 몇 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큰 틀은 이게 타시도 편란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징수액이나 수납 행위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프로세스로 움직인다.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7초 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쌤 시기별 업무 처리입니다. 요거는 제가 공고까지 좀 일정을 제가 좀 고려해서 제가 정리를 해본 건데 공고랑 사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좀 학살 좀 다르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감안하셔서 보시고요. 먼저 이제 사전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납 기본 정보라든지 아니면 수납자 정보, 출금 정보 등 해서 이제 에듀파인에서 뭐 학년반 정보 생성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학적 정보 받아서 이제 학적 등록하고 그다음에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급 처리한 등등 그리고 지원받는 학생이 있으면 또 이제 미리 지원자 감면전자 관리 등등 해서 이런 사전 작업이 있고요. 보통 요거는 이제 1월 아니면 2월 요 사이에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금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입생들 이제 스쿨백 이제 동에서 받으시죠. 그걸 등록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보통 1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학년도 말까지 이건 좀 수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출금 정보 등록은 학년도 말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정보를 하셨으면 이제 징수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징수 결의, 조정 결의, 과환합 반환. 그래서 이 사유 발생 시마다 이제 징수 결의 하시고, 그다음에 과환합 반환, 정액 감액 결의 하시고, 그다음에 과환합 반환 결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과환합 반환 결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은행 이체하는 거죠, 그죠? 은행 이체하면 반드시 그 이체 내역을 그 반환 결의서 뒤에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수 결정했으면 우리가 이제 수납을 위해서 납입고지를 하죠, 그죠? 그래서 납입고지는 납입고지서가 발생되는데 보통 납입 개시 5일 전까지 통신문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납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납은 그게 자동 이체가 있는데, 스쿨 뱅킹, 그다음에 현금 계좌, 그다음에 신용카드, 그다음에 스마트 스쿨 뱅킹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직접 수납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만약에 그 학부모님들이 정말로 이제 카드라든지 이제 통장을 못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요청을 좀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사실 그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수납 방법은 크게 스쿨뱅킹 현금 계좌, 신용카드, 스마트 스쿨뱅킹 그다음에 그 직접 수납 이렇게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접 수납 같은 경우는 쌤들 이제 또 일개표 뒤에 이제 영수필 통지서 반드시 좀 첨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개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 올리는 게 원칙인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잘 안 지켜주시는데 어쨌든 일단 매일 하시되 매일 하시기 어려우시면 좀 기한을 정해서 좀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 다만 이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이게 또 지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가 감사 사례 좀 살펴보니 이걸 15일 뒤에 결제 올렸나? 15일마다 이렇게 단위로 늦게 올려서 지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쌤들 그 일개표 결제 올리는 거 좀 귀찮으실 수 있는데 그거 또 적당히 좀 텀은 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개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동 이체 및 직접 수납 등록 후에 그 통장과 현금 출납 일치 여부 확인하셔가지고 이길날 이렇게 출납금세는 이상 없다 그때 올리시면 되는 부분이고, 저 옆에서 써놨습니다만 반드시 출납금사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납입 이제 안 되면 이제 독촉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15일 이내 독촉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불납교선 처분, 그다음에 2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납교선 처분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검토서 조서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그거 에듀파인에서 불납교선 그래서 작성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기는 보통 퇴학 이후라든지 아니면 시효 완성 이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도 이제 관리 계획안 작성하셔서 에듀파인에서 이제 2월 그래서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출납 폐쇄기 아니면 즉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절차로 조서 작성을 하셔가지고 결의 진행해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출납 검사 이거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고, 그다음 징수 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교통회계 징수 보고서 우리가 매달 제출하죠, 그죠? 그래서 징수 보고서랑 세입 징수액 계산서 요 두 개를 이제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네 번째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제출 처리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모든 절차가 다 끝나면 우리가 이제 해당 관련 서류를 이렇게 편찬합니다, 그죠? 그래서 징수결에서 일개표 징수부 등등 이렇게 월별 또는 분기별에서
편취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선생님 제가 징수부에 제가 지금 내부일자로 해놨는데, 이건 제가 사실 징수부도 원래는 이게 제가 편람을 좀 찾아보니까 이게 편취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징수부 같은 경우도 이게 학교의 규칙 보면 이게 법정 문서입니다. 근데 어째 원칙은 이게 편취의 원칙인데, 다만 이게 제가 지금 학교별로 좀 살펴보니까 이게 좀 사실 이게 어쨌든 비전자를 좀 최소화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 최소한 만약에 비전자가 하기 좀 그러시다면은 최소한 내부 결자를 받으셔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이렇게 좀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징수부 같은 경우는 소홀하지 마시고 반드시 내부 결자 받으셔가지고 문서 등록 대장에 결제 내역 좀 남겨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쌤들 이어서 세 번째 그 세입 관련 장부 및 자금 관리 파트입니다. 선생님 사실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제가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제가 참고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모은 자료 중에 이게 세입 관련 뭐 각종 회계 서류 이게 뭐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정리 기준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냐면은, 일단은 이런저런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법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어떤 서류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요 부분과 제가 조금 약간은 좀 이렇게 안 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이게 보면서 최대한 좀 맞추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쌤 요 차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렇게 해야 되나? 내가 해오던 방식이 있는데 라고 하실 수는 있거든요. 근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저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또 이렇게 좀 이렇게 참고용을 활용해 주시고, 혹시라도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내가 이거 보고 좀 보완해야 되겠는데 라고 있으신 분 있으면은 그런 용도로 좀 활용하시면 좋으신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쌤들 요거 문서 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조금 좀 어떻게 당연해야 되는 거리로다가 정리 기준 보는데 약간 조금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론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라는 거 그냥 좀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강의 순서는 이제 그 세입 관련 장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자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관련 규정 이 순서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관련 장부 내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회계 공무원, 여기서는 수입 관리 담당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징수부라든지 뭐 현금 출납부 작성 및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장부와 관련된 증빙서류 보존 기간은 5년이다. 다음에 그 보정 방법 및 장부 등의 정리를 해서, 첫 번째 그 장부 및 서식 등은 그 교육감이 지정하는 전자정보 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그 전자문서로 작성 관리해라. 이거는 에듀파인에서 작성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비치 장부 및 증빙 서류는 회계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편철하시며, 그다음에 증빙 서류의 뭐 표지에 뭐 총건수, 총매수, 총금액 기자에 정리한다. 요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 표지의 총건수, 총매수, 총금액까지는 따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징수부 뽑아서 그냥 그걸로 요거 대신합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릴 게 있으면은 제가 보여드릴 텐데, 뭐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 그냥 참고로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 세입 증빙 서류는 그 징수 결정 과정과 수납 과정으로 분리 편철해라. 그 다시 말해서 그 징수 결의서랑 그다음에 수입 일개표는 따로 편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쌤들 아까 그 수입 업무 처리를 보셨겠지만, 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징수 결정 행위와 수납 행위 토토로 나눠지거든요. 당연히 그 두 개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편찬하실 때도 그렇게 분리해서 편찬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 결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원징수 결의, 뭐 총액, 뭐 감액, 관합 반환 등등해서 이런 각종 결의서는 그 목별로 구분해서 뭐 징수부 등글자 수를 편찬해라. 이 보시면 쌤 징수부에 보시면 이게 뭐 원가 통계 비용 순으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편찬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월별 편찬을 하는데 자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냥 그 참고로 봐주시고, 그다음 수입 일개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수입 일자 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시고요. 그다음에 그 지정 정보 처리 장치로 그 작성하신 장부는 출력해서 뭐 현금 출납은 학교장, 뭐 기타 장부는 뭐 출납은 결제 받아서 보관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치 장부와 증서류 제가 좀 살펴보면은 처음 비치 장부는 이게 나중에 쌤들 감사 받으실 때 어쨌든 그 감사장에 뭐 비치해야 될 서류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거 좀 보셔도 되는 부분인데, 제가 또 그런 거 좀 참고하셔도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비치 장부 중에 징수부 보겠습니다. 징수부라고 하는 것은 쌤들 그 세입 예산의 징수 내역과 수납사항, 그다음 불납 결손 현황, 그다음에 미수납을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한 회계 연도 또는 월별의 어떤 수입의 어떤 역사를 보는 그런 장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뭐 징수를 언제 했고 뭐 조정을 언제 했고 수납을 언제 했고 다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수입의 어떤 그 일련의 기록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예산액 대비 뭐 징수결정액 뭐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비를 파악하기 위한 장부다. 다시 말해서 징수도 쌤도 중요한 장부입니다. 아시겠죠? 징수부 편차하신 방법은 뭐 과목별로 뭐 구분해서 정리한다. 그리고 근거는 그 학교회계 규칙 43조 46조도 있고요. 그리고 쌤도 그 예산 법무과에서 이제 연초에 뭐 학교회계 운영 실태 점검 계획 알림 공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공문 보시면 그 점검표가 있습니다. 점검표 보시면 징수부를 관리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보거든요. 그래서 근거는 43, 46 그리고 그 예산 법무과 공문 이렇게 근거 같은 세 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징수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살펴보니 그 이게 편차를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맞다고는 제가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최선의 선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이거 결제는 받아 놓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봤을 때 그래도 이 학교는 징수부를 매달 결제하고 관리하고 있구나 정도는 보실 수가 있고 사실 그것만 해도 사실 이게 또 우리 회계규칙과는 크게 뭐 위반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 그 정리 방법은 학교에서 좀 자율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요 규정이라든지 그 재반상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 어떤 보관 방법은 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거 관리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현금 출납 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 수입 및 지출 현황을 기록하는 장부다. 그래서 지금 징수부는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징수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 내용만 쭉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현금 출납부는 수입 지출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차이가 있다는 거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보조장부가 있는데 보조장부 같은 경우는 뭐 미수납금 관리 및 2월 결의 대장 그리고 뭐 과오납 반환 청구서 및 반환 결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편찰 방법은 그냥 목별로 구분해서 징수부 등기자 순을 편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빙서류 같은 경우는 징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징수결의서, 뭐 과환합금, 반환 청구 및 반환 개수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목별로 구분해서 뭐 징수부 등기일자 순을 편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납 관련해서는 뭐 수입 일개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일개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제가 좀 이래 좀 나열했는데 쌤 이거 보시고 이거는 쌤들께서 좀 이렇게 증명할 만한 거를 이제 기존 쭉 해오신 방식이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방식대로 해오시면 되는데 요거는 그냥 쌤 그냥 요렇게 편차할 수 있다는 거 하나의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쌤 그리고 제가 요 밑에 제가 요 2차 확인증 제가 하나 가져왔거든요. 쌤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과납 반응기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과납 반응기를 할 때 뭐 EFT로도 반환하시겠지만 우리가 농협 인터넷 뱅킹으로도 반환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반환할 때 제가 보니까 이거를 이제 입출금 거래 내역 있죠. 그거를 편철하신 경우가 있는데 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 학교행정실로 뭐 증명서 떼러 오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 증명서 떼러 오시면 우리가 그 내용 증명으로 학교장 직인을 찍어 주거든요. 그 학교장 직인 자체가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했다라고 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인터넷 뱅킹에서 농협이 신청하게 되면 농협에서 그걸 처리를 하고 이런 이체 확인증을 발급해주고 이런 어떤 출납 도장을 찍어줍니다. 이 도장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집에 댁에서 가정에서 이제 뭐 공납금 같은 거 이제 물론 납부하실 때 물론 이제 지금 뭐 앱으로 납부를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뭐 지로로 납부하실 같은 지로 영수증 들고 납부하실 때 이제 은행 가셔서 이제 그 이제 창구에서 하시면 그 지로 영수증 이런 도장 찍어주죠. 동그란 도장. 이거 자체가 고객님께서 요청하셨던 그런 건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했고 요 도장으로 우리가 내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쌤들 요거는 제가 나중에 제가 문서 편철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혹시라도 과환합 반환 이체하셨을 때는 그 입출금 거래내역 가지 마시고 요 이체 확인증 첨부하시는 게 조금 더 내용적으로 확실합니다. 그래서 쌤들 혹시라도 지금 학교에서 그 인터넷 뱅킹 반환하셨는데 그 증명서를 첨부하실 때 요거 첨부 안 하신 학교는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자금 관리 부분입니다. 자금 관리는 이제 그 이자 수입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학교는 자율적으로 그 금융기관이나 그 최신건설 지정에서 그 수입금 출납원 명의로 주거래 계좌를 개설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는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그 학교 회계 운영에 학교 회계 운영에 그 지장이 없는 법인 내에서 각 학교의 유휴 자금을 지정 금융기관이나 뭐 타 금융기관에 그 원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운영하여 이자 수입을 증대해야 된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 자금의 예치는 결제 받아서 당연히 처리하셔야 되는 거 당연한 얘기하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규정 보시면
이제 그 우리 학교계획 규칙 41조 보시면 이제 뭐 1항에 그 학교장은 금융기관이나 채식관사 지정해서 그 출납은 명의로 거래계좌 개설하고, 그다음에 학교 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밖에 업무를 취급하게 한다 하고, 그다음에 또 2항 보시면 이제 그 이자율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해라라는 앞의 내용이 그 규칙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조 이제 장부의 비치와 관리해가지고 그 회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징수부라는 것은 회계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 문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현금 출납부 결제 받으실 때 징수부도 내부 결제 받으셔서 관리를 해주시길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4조 보시면요, 그 장부 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 기타 서식 같은 경우는 뭐 교육감은 뭐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외에 그 학교 회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뭐 따로 서식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46조 보시면 이제 전자정보 처리 장치에 의한 그 회계 처리 및 관리하고 해서 이제 에듀파인을 사용해서 이제 또 뭐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라는 내용이 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계도 재무회계 규칙 보시면 이제 일개표 작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개표 작성은 예, 그 징수관이 작성한다고 되는데, 여기서 지금 징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로 지금 학교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교의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이 없는 내용은 다른 뭐 기타 회계 규칙 준용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그 회계 규칙 그대로 준용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개표도 그 행정실장님 전결이 아니라 예, 그 교장 선생님 전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또 87조 자금 운용 해가지고 교육감은 이제 이자 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유효 자금을 예,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금액으로 별도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 교통회계 재무 규칙에도 그 이자 수입 증대에 대한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제가 그 장부 관리 및 자금 관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그 KD파인 세입 관리 용어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에듀파인 세입 관리 용어 설명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세입 일반론 다 설명드렸고, 이제 이론 끝나고 이제 실습 들어가기 전에 이 워밍업 차원에서 제가 에듀파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거기 있는 기초 용어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예, 만든 건데, 요건 제가 사실 예, 타시도 자료 좀 참고를 해서 제가 좀 약간 계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순서는 그 에듀파인의 그 세입 사업 코드 관리, 사업 관리 카드, 그다음에 징수결의 여기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용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관리 카드 가시면 이제 그 학교 회계, 사업 관리 기준 정보, 세입 사업 코드 관리 이렇게 해서 뭐 장관 항목 이렇게 좀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된 거 확인을 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 수입, 자체 수입, 기타 수입이 에듀파인의 예, 장관 항목으로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세입 장관 항목은 방대한 양의 법령이나 예산 등을 이해하기 쉽고 인용의 편리를 위해서 세입 예산을 체계적으로 구분 정리한 과목 설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이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 그리고 자체 수입은 학교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그다음 기타 수입은 전년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수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런 때 설명드렸던 게 말씀드렸던 게 그대로 에듀파인에 구현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관리 카드 전체입니다. 보시면 사업 관리 카드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학교에게 사업 관리 카드, 사업 관리 카드 전체에 가시면 보면 되는 부분이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예산액, 이월액, 예산 현액, 순세경영금, 불납교손액 크게 5개를 보시면 되겠는데,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 운영을 위해서 학원이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한 경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추경 예산을 포함한 최종 세입 예산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세입이 1,000만 원이면 세출도 1,000만 원 그렇게 똑같이 편성한다. 왜냐하면은 돈 들어온 만큼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월액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사용되지 못한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발생한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게 이월액은 명시 2월, 사고 2월 계속비 이월이 있다. 그래서 명시 2월은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제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취지를 이제 그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해서 미리 의결을 얻은 금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고 2월은 그 회계연도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것,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그 사업의 완성에 순위를 요하는 금액 5년 단위 뭐 10년 이런 게 있겠죠, 그죠? 그런 예산을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개소비는 예산 현액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예산에는 별도로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예산 현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산액에 예산의 이전용에 그다음 명시 사고 등 이월에 그다음 예비비 사용에 포함된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랑 예산 현액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순세경연금은 그 전년도 학교회계에서 발생하는 결산 순수 불용액으로 올해 연도 1월 되는 경비. 이 고대된 불납결손액은 징수 결산액 중에서 결손 처분한 금액. 이거는 미수납금인 아직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불납결손액이 있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시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그대로 파진 구현되어 있다.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징수결의 목록에는 크게 화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징수정보, 결의번호, 작성일자, 승인일자, 결의금액, 수납요구액, 수납액, 반환액, 미납액, 과호납액, 미반환액 이렇게 크게 11가지가 있는데 선생님 보시면 징수정보는 말 그대로 징수제목입니다. 징수결의 제목. 그리고 결의번호는 징수결의번호, 에듀파일에서 부여되는 고유번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작성일자는 말 그대로 징수결의 작성한 날짜, 그리고 승인일자는 징수결의가 결제 완료된 날짜, 그리고 결의금액은 징수하기로 결정한 금액, 그리고 수납요구액도 당연히 징수 결정 금액 똑같겠죠, 그죠? 그 실제로 현금 수납이 이루어져야 되는 금액. 그다음에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중에서 현재 수납된 금액. 예를 들어 위에 559만 4,620원 징수했는데 실제로 수납된 건 5만 원, 500만 원. 나머지 미수납 금액은 요 차입분만큼 남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반환액은 이제 수납액 중에서 실제로 관합 반환이 완료된 금액, 그리고 미납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질수 결정했지만 아직까지 수납되지 않은 금액, 그리고 과오납액은 징수 결정액 중에서 관합을 반환해야 하는 금액, 그리고 미반환액은 관합은 했지만 아직 반환 완료되지 않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쌤들 읽어보시면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일단 일반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일반론은 제가 이제 요거 끝나면 이제 에듀파인 징수 결의 실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결국 실무로 가는 것은 결국 이런 세입 이론적인 걸 이제 에듀판으로 구현된 거기 때문에 요걸 구현된 거를 이제 한번 보기 전에 이제 한번 이론적인 걸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결국 이제 세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쌤들 요거 이론적인 내용 한번 좀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이어진 2부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그 실무 쪽 살펴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상으로 해서 제가 세입금 일반 쪽 내용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